자, 이제 마지막 9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리스크 관리 파트에서는요, 중간 부분 제가 다 안 보셔도 되는 말씀드렸고요. 371페이지 부동산 투자 위험입니다. 자, 대안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식이나 그리고 채권이 전부였어요. 그거에 이제 새로운 어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대안투자고요. 대표적인 대안투자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과목을 이제 그 자격증을 공부하시게 되면 뭐 실물자산이라든지 그리고 PF 같은 이런 형태의 대안투자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대안투자, 부동산으로서 이제 대안투자의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 내용만 잘 봐두시면 요 문제 하나 맞추실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의 특징, 즉 대안투자의 특징으로 보시면 원래 역사는요, 주식과 채권이 제일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투자 대상으로는 역사는 좀 짧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왠지 역사는 긴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짧아요, 얘는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보기 드문 투자 형태입니다. 우리 보통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식, 채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전통적인 투자 자산, 투자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계속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얘네들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낮죠. 그렇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장기간 환매 불가 기간이 있죠. 그래서 요걸 무슨 펀드로 설정한다고 했나요? 폐쇄형으로 설정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폐쇄형이나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펀드는 수수료가 좀 높아요.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기간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는 상관관계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으니까 얘를 선택하겠죠. 그쵸? 그리고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 시가가 형성되면 모르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정가액 같은 경우 이런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은 협상에 따라 달라져요. 저도 이번에 집 구할 때 500 깎았거든요. 그렇죠. 룰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같은 동에 같은 아파트이지만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고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투자나 운용 영역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전문가는 먹고 살겠죠. 오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 한번 보시면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3번. 전통적 투자 자산과는 상관관계가 낮아요. 있죠? 그래서 3번 이거 간단히 푸실 수 있죠. 자, 이제 대안투자하고 일반 기업 금융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기업 금융은요, 제가 돈 빌리고 싶으면 그만큼의 담보를 갖다 줘야지 빌릴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그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밑에 박스 내용 한번 보실게요. 대안투자 같은 경우는요, 프로젝트 현금의 현금 흐름이 상환 재원이다라고 하는 거, 사업성에 의거해서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면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데요. 일반 금융 같은 경우는요, 차주라고 하는 거, 돈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나 역량이나 그리고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지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대안투자 같은 경우는요,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얘는요,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완전 소구예요. 일반 금융은요. 그래서 일반 기업 금융은요, 완전 소구이다라고 하는 거. 대안투자는요, 제가 장부외라고 했죠. 부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은요, 자기가 돈 잘못 빌려줬으면 자기의 부채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안투자는요, 상대적으로 일반 금융에 비해서 그 차입할 수 있는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 했었죠. 크죠. 그래서 큰 규모 자금의 차입이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일반 기업 금융은요, 담보 범위 내에 자금 차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일반 금융은요, 차주의 재정 담보 보증이 중요하지만 대안투자는요, 사업성에 의거한 프로젝트 현금 흐름이 상환 재원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기업 금융은 완전 소구죠. 대안투자는 비소구, 그리고 제한소구 바꿔서 해주셔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3번, 대안투자는 부외금융의 성격을 띈다. 맞고요. 그리고 4번, 일반 기업 금융은요, 담보 범위 이내 자금 차입이 가능하지만 대안투자는요, 큰 규모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왜? 사업성에 의거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의 종류입니다. 밑에 해설 별표해 주시고요. 요거 간단하면서 문제 푸실 수 있는 거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종류는요.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보실게요. 첫 번째, 사업상의 위험. 경제 위기와 같은 시장 위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에요. 뭐 IMF가 터진다든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 운영 실패에 따른 운용 위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입지 위험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위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똑같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피한 경우는요. 그런 그 대출 차입에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융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적 위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그린벨트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어떤 세금적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뭔가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 위험 같은 경우는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물건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금 예전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막 세금 받으러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세금 낼 몇백만 원이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요, 빌딩을 팔아야 되는데요. 팔고 싶어도 그것을 선뜻 산다는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현금화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매도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것들이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고요. 자, 3번 보실게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라든지 시스템이나 인력, 관리, 부실,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요, 운영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73페이지 보실까요? 그 부동산 투자 위험의 관리 절차, 야,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점수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암기를 잘 못해서요. 요런 거 암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암기 잘 해두셔서 맞추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리스크 관리 절차 같은 경우는요,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에 해당되는지, 운영인지, 뭐, 아니면 유동성 위험인지 그런 리스크를 일단은 분류를 하고요. 식별한 다음에 분류하고 분석해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잘 봐두셔야 될 게요. 그 해설에 보시면 위험 대응입니다. 위험 대응. 위험을 직면하게 되면 제일 사람들이 뭐 하기 쉬울까요? 일단은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위험은 사실은 위험의 크기가 10이라면 최소한 5 정도 줄이는 것만 해도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소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위험이 굉장히 작다면 제가 그냥 안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가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보험료를 일정 정도 지불하면서 보험회사에게 위험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가 4가지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개념 2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습하겠습니다. 위험 부담을 피하는 걸 위험 회피라고 하죠. 그리고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대신 위험을 감수하는 거, 위험 감소. 그리고 위험을 보유하는 거는 굉장히 극소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을 감소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위험 전가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조직. 이 부분은요,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많죠. 그죠? 더 중요한 부분은 11장부터입니다. 각각의 펀드의 유형과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자, 이 부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스크 조직 밑에 해설 먼저 보실게요. 리스크라고 하는 게요, 정확히 10%가 위험합니다. 20%가 위험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위험해. 좀 덜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건요, 아주 정량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곤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모니터링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위험 관리는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위험이 터지고 나서 관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험이 터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터지고 나서 사후적이고 대응하는 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적극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번째 줄에 보시면
정성적인 차원에서 아주 사전적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전담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 체크해 주시면 키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위험관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키포인트 1번. 정성적인 차원에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숫자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관리 부서는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 위험관리 부서는요,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부서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위험관리 부서, 즉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아까 해설에서 알려드렸고요. 부동산 펀드의 위험은 상품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겠죠. 부동산 투자하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 펀드가 많이 활발해지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 부동산 펀드가 25문제였어요. 예전에 시험에. 초창기 때. 그래서 15문제로 줄었어요. 실제 부동산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게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74페이지 사업 타당성 분석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해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사업 타당성 분석의 종류입니다. 종류. 이제 보실게요. 첫 번째. 시장 환경 분석하는 거. SWOT 아시죠? 약점, 강점 뭐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하고 감정평가서 활용하는 거 요건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제목 위주로만 봐주시면 되세요. 제목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 정책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법률 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PF 같은 경우는요. 시행사가 인허가를 아예 자체를 못 받잖아요. 그럼 사업을 아예 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업 그 추진의 절차와 방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법률상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뭐 그 전적으로 시행사의 말만 믿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말만 믿고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망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설계상의 하자나 건물의 노후화를 보는 게 물리적인 기술적인 타당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 말만 번지르하게 사업 계획성만 있으면 뭐예요? 사업성만 있으면 뭐예요? 진짜 이게 실행 가능한 건지를 봐야 하겠죠. 그래서 요게 실행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재무적 타당성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럴싸해요. 곧 짓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추정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조달할 때 비슷한 금리로 또 조달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은 간단하게 보시면 그 첫 번째 프로젝트 관련 법률과 정책 검토 정책 검토는요. 정책의 변경 가능성, 법률 이런 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허가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 절차와 방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대출 매입 등의 관련 계약서가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 정책성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건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리스크 관리에서는 더 중요한 게 제가 11장부터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자, 11장은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 위험입니다. 그리고 12장은요. 임대형입니다. 그리고 13장은요. 경공매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거의 요 리스크 관리 파트에서는요. 챕터별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의 3-4문제가 여기서 나오고요. 앞에 나왔던 게 뭐 있었어요? 탄력성. 그 수요 요인, 뭐 이자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복합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다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이제 대출형 부동산 펀드. 요거 앞에서 다 했어요. 맞죠? 제가 기본적으로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어떤 거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위험한 요소이다라고 설명 다 드렸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75페이지 박스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 리스크 유형 첫 번째. 시행사가 사업의 인허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사업 부지 관련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법률적 위험은 완벽하게 사라진다라고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장까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명도 문제나 그 명의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률적 하자를 해소, 임차인의 명도나 이주와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당장 세팅을 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데 명도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2, 3개월이 지연되면 그게 다 기회비용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리스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 요소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가 대체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아이들이었나요?
아니죠. 돈도 많은 아이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항상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 위험.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가든5 다 빼곡히 상가들이 다 들어찬 걸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지연 및 분양률 저조 등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지연 및 미상환이 돼버리면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게 되고 대출 못 갚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위험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됨으로써 계약이 불이행되는 위험 생기고, 그리고 투자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거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공모펀드 위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높은 금융비용, 미리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요,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게 다 기회비용으로 날아가 버리는 돈이잖아요. 이제 쓸데없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한정된 펀드 자금으로 운용하는 그런 융통성의 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실게요. 첫 번째, 설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토지 매수와 관련해서 토지 매수하는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를 확보했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위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완전한 위험 해지를,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해지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출형 부동산 분양 위험이 노출되죠. 맞죠? 제가 유형 리스크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허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신용도 있는 시공사의 채무 인수가 필요합니다. 이거죠. 보통 이래요. 시행사가 어느 정도 커버를 못하면요, 누가 밑에서 좀 커버해줘야 돼요. 공사가 좀 커버를 해줘요. 이런 맥락으로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인허가 위험은 누구 거예요? 사실 시행사의 위험인데요. 이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있는 시공사가 조금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인수가 필요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4번, 이 문제 지문이 나왔었어요. 초기 분양률이 높으면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문장으로 봤을 때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초기 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자,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위험 통제 방안에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분양률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적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양률 테스트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금 보충 약정은요, 그 보충한다는 건 뭐예요? 채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채워 넣으려고 미리 좀 세팅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금 보충 약정은요, 목표 분양률이 안 되면 그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현금 부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리스크 요인 및 관리 방안에 해당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좀 기억해 두면 되시고요. 3번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투명한 통제 관리로 자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상환 계획이 검토되는 것은 대출 시 완공 위험은 줄여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늘어서 수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하긴 하겠지만 이 상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늘어서 펀드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라고,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보기에서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해설 밑에 보시면 펀드 운용 단계에서는 하고 두 번째 줄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똑같은 맥락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실게요.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서 시공사의 역할입니다. 시공사 하면 그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라고 제가 설명드렸었고요. 역할은요, 당연히 처음부터 타석에 들어서면 끝까지 달려서 들어와야 되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지고 준공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책임지고 뭐 합니까? 분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관리하는 거죠. 자기 브랜드 이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독 누가 하는 겁니까? 시행사가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알려드렸던 거, 얘가 시행사가 제대로 책임 못 질 때 얘가 하나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채무 인수 있었죠. 지문에 있었죠. 그래서 제일 끝에 시공사 역할에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해설에 책임 준공, 책임 분양 뭐 있어요? 채무
인수 있어요.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요거 하고요. 그래서 간접적 채무 인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입니다. 요거 같이 체크해 두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형 부동산 펀드 보실까요? 리스크 유형. 그 단계별로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임대형 부동산. 매입 단계, 그리고 만약에 건설 중인 부동산에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 그리고 운용 단계, 마지막 청산한다는 거 판다는 거죠. 그쵸? 청산 단계 그렇게 구분을 좀 해보시고요. 첫 번째, 매입할 때요. 내가 정말 오늘 제가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거예요. 진짜 내가 살 때 적정한 가격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비싸게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매입 가격 적정성이라든지 법률적인 위험, 그리고 물리적 위험, 재무 타당성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 중인 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는요. 건설 중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요, 미리 선점할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임대형 부동산 펀드가 좋은 위치의 부동산 빌딩을요, 미리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도자인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요, 선분양을 통해서 분양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짓고 있는 단계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요 문장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어떤 게 있냐면요, 화살표 나와 있는 문장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최소 건물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고 있을 때, 2, 3층 정도는 올라가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때 매입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용 단계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의 위험, 그리고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와야지 계속 꼬박 뭘 줄 겁니까? 저한테 임대료를 줄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애가 들어오면 임대료 꼬박꼬박 못 주잖아요. 그런 위험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비는 거죠. 공실 위험 두려워하죠. 그리고 관리비 증가 위험.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어때요? 관리비 훨씬 더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인 자본. 대체적으로 최근까지 일반 원룸이 이런 것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그런 임대업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금 비용 엄청나게 세이브해줬어요. 국가가 많이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됐다면 그에 관련된 이자 비용 너무 많이 나가죠. 그리고 재해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제도 변화, 이제 곧 그런 조세 감면 혜택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게 운용 단계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산 단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매각할 때 위험이라든지 계획했던 거에 미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입 단계 위험으로 바르지 않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임대형 부동산 펀드 리스크 유형으로 바르지 않은 것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파악해 두시고 전체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하나 더 중요하게 봐두실 것. 부동산 개발 사업과 그리고 밑에 박스 내용 아랫줄에 보실게요. 부동산 임대 사업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 사업은요, 사업 초기 예상 분양률이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위험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실컷 임대를 다 하고 청산하는 시점에 매각 가액이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위험입니다. 그 두 개의 지문을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요거 유념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함께 풀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 건설 중인 부동산 매입 위험입니다. 두 번째 박스에 있던 내용이네요. 보실게요. 첫 번째, 펀드가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부동산 개발 위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실물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건설 중인 부동산에 매입할 경우 위험을 낮출 수 있죠. 어떤 우위에서 제가 구매를 하면 손해를 보나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제가 구매를 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하는 거는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제가 갑이니까. 그렇죠? 고를 수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그리고 세 번째, 건설 중인 부동산 매입할 때는요, 건물의 퀄리티는요, 분양 계획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없어요. 완전하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분양 계획서 자체가 보장을 해주는 어떤 이행 약속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공 위험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끝까지 다 지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실게요. 새롭게 짓는 신축 건물의 주변에 공실률이 매우 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해당 건물의 공실률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몰라요. 왜냐하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개별성을 띠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렇지만 나는 독특한 나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3, 14장 남았어요. 자, 박스 보실게요. 13장 박스네요.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리스크 유형은 매입 단계와 매각 단계 구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입 단계. 제가 미운용 자금을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입맛에 맞는 그 경매나 공매를 받을 수 있기가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단계 보시면 투자 자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제가 어떤 게 좋다고 했나요? 규모. 클수록 적을수록 적정한 게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대상이 투자하기가 적합하다고 했나?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그렇죠. 아까 했던 거죠.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경공매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에게 맡겨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문가들한테 맡기려면 그것 또한 뭐가 돼요?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수익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운용 인력의 전문성은요, 타 펀드보다 전문성이 훨씬 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낙찰을 받으면 이제 완전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명도나 이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지만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명도 소송이나 법정 분쟁 비용 등 낙찰을 받아도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위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산평가 위험 보실게요.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서 낙찰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익률 떨어뜨리는 거죠. 바보같이 낙찰가를 높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공매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전문가 집단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준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서 바퀴랑 유리창문 다 만드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줘요? 중소기업. 바퀴 잘 만드는 애한테 줘요. 그렇죠? 창문, 그 유리창 잘 만드는 애한테 줘요. 엔진 잘 만드는 애한테 다 줘요. 뭐 줘요? 그걸 아웃소싱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애들한테 역할을 다 맡겨주고, 그런데 아웃소싱 하면 다 좋나요? 그 소싱할 때마다 뭘 들여야 돼요?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경공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매각 단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경공매형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는 수익률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요, 부동산은 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반드시 개별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적시에 펀드 청산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매각 단계 리스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리스크 1번, 투자자산 평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전 조사하고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 좀 이론적인 얘기예요. 참 어렵죠, 그죠? 두 번째, 명도에 대한 명의 이전이죠. 그래서 법률적 검토 및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 볼게요. 펀드의 규모는요, 미운용자금을 최소화하면 사실 진짜 퍼펙트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 작은 것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규모는 어떻게 돼요? 적정. 그리고 자산 처분은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분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원래 8월에 이사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4월부터 이 집을 알아봤어요. 훨씬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8월에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7월부터 알아보면 어때요? 시간에 쫓기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빨리 매입하거나 매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분 작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내가 유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 펀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국내 부동산 펀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해외 부동산은요, 추가적으로 더 알려줘야 될 것들이 더 있어요. 어떤 거 추가적으로 더 알려줘야 될까요? 고객한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그러면 그런 변동이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요, 해지를 한다고 해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완전 제거는 힘든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379페이지 해설 보실까요? 해외 부동산 펀드는요, 환매될까요, 여러분? 요거 1과목에서 배우셨죠? 환매돼요? 되죠? 국내는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폐쇄형으로 설정한 거잖아요. 안 내요, 중간에. 환매 안 돼요. 그런데 환매가 가능해요, 해외 펀드는요. 그런데 어떤 게 치명적인 그 오류가 될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 해외 부동산 펀드는요, 국내 부동산 펀드와 달리 뭐가 된다고요? 환매가 가능해요. 지문에는 뭐라고 나올 거예요? 국내외 부동산 펀드는 환매가 안 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간이 길게 걸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유형 볼게요.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 유형은 제가 박스로 따로 안 만들었어요. 요 지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당국, 제가 중국에 투자했어요. 중국 펀드. 그 해당국의 정치 및 경제 법률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또 느낄 수 있는 위험들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제 현지를 가봐요. 중국에 가요.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됩니까?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도 및 실사 비용, 실제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세 위험.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요. 외국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를 더 배척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세 위험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 존재하죠. 그리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다 위험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하면 딱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환율 위험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환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해 본다든지 뭐 등기부등본을 떼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7번 보시면 정보 자체가 굉장히 극한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리스크 유형이 되고요. 그리고 8번 글로벌 신용경색 위험 등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렇게 터져버린 거잖아요. 신용경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번 한번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국 통화로 수익이 발생해도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해야 돼요? 원화로 환전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익률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현지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제도나 지표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지문. 원칙적으로 환매가 불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환매가 불가능한 건 국내입니다. 국내 거. 그리고 이제 그 환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용. 자, 첫 번째, 환해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실게요. 해외 부동산 펀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환해지를 해야 할까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환해지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환해지를 하면 제가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비용 들어가요. 오히려 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란 말이 틀렸어요.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쓰고 오히려 그 수익을 못 돌려받으면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해설 보시면 보통 환해지는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하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반드시 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연결해서 보시면 과다하게 환해지를 할 경우는요 수익률 오히려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자에게 원화로 대출을 할 경우 환율 위험도 없어요. 그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화로 돈 빌려줬어요. 그럼 뭐해?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원화로 대출을 할 경우에 환율 위험은 없으나 시행자의 사업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그대로 전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높아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해지 같은 경우는요.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해설에 3번, 4번 연결해서 보실게요. 원화로 대출하면 어차피 그 나라에서 또 환전해야 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그래서 그대로 프로젝트에 전가되기 때문에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 문장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환해지 같은 경우는요. 금융기관과 펀드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므로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추가적인 부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는요 그 7번 문제 있죠. 381페이지. 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요, 그 후퇴 국면은 어떤 거고, 불안 국면은 뭐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어떤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모두 뭐 맞는 것 중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틀린 것 고르는 거나 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것보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들이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꼼꼼히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안 풀어보셔도 된다는 건 대체적으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되시고요. 마무리할 수 있게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됩니다.